여러분은 세종대왕이 직접 궁녀를 불러 신문한 사건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 신문 내용이 며느리의 은밀한 밤 이야기였다면요? 오늘은 조선왕 조실록에 그대로 기록된 세종대왕조차 감당하기 힘들었던 세자빈 순빈 봉씨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418년 조선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 한글을 창제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백성을 사랑한 완벽한 왕이었죠. 하지만 이 완벽한 왕에게도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 휘빈 김씨. 남편 문종에게 버림받은 그녀는 뱀을 잡아 술을 담그는 금기의 주술을 행하다가 결국 패출됩니다. 그리고 1429년 두 번째 며느리가 들어옵니다. 봉씨 집안의 딸 훗날 순빈이라 불리게 될 그녀였죠. 처음엔 모두가 기대했습니다. 이번엔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고. 하지만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문종, 조선시대 최고의 수재로 불린 왕세자. 10살에 논어를 다 떼고 15살에 이미 학자들과 토론하던 천재였죠.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자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세자빈 봉씨는 매일 밤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책만 읽고 합방조차 거부당했죠. 외로움은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봉씨는 서서히 일탈하기 시작합니다. 궁궐에서 금지된 술을 몰래 마시고 밤이면 벽에 귀를 대고 다른 곳의 소리를 엿듣고 급기야 한 궁녀에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이름은 소상. 그녀와의 관계는 곧 궁궐 최대의 스캔들이 됩니다. 당시 궁궐에는 대식이라는 은밀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평생 혼인을 할 수 없는 궁녀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만든 일종의 동반자 관계였죠. 하지만 세자빈 봉씨와 소상의 관계는 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조선왕 조실록 세종 18년 기록. 세종이 직접 소상을 불러 신문합니다. 궁녀 소상을 불러 물으니 세자빈이 자신의 옷을 벗기고 억지로 곁에 눕게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봉씨의 병적인 집착이었죠. 소상이 다른 궁녀와 친하게 지내자 봉씨는 질투에 불탔습니다. 소상을 때리고 다른 궁녀들을 괴롭히고 궁궐은 그녀의 광기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소문이 세종대왕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성군 세종도 이 사건만큼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1436년 유니월 18일 세자빈 순빈 봉씨 패출되다. 조선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유로 왕실에서 쫓겨난 세자빈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친정아버지 봉현은 가문의 수치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딸을 스스로 죽입니다. 사랑받고 싶었던 한 여인의 몸부림은 이렇게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만약 문종이 봉씨를 조금만 더 사랑해줬다면, 만약 봉씨가 외로움을 다르게 해소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건을 단순한 스캔들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시대가 만든 비극으로 볼 것인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상세한 내막을 이야기해 볼게요. 귀 기울여 주세요. 천하의 성군이라 불린 세종대왕에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 운이었습니다. 한글을 창제하고 지편전을 설치하고 과학을 발전시킨 그 위대한 왕도 자신의 맏아들 문종을 위한 적절한 배필을 찾는 일만큼은 어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1418년 조선 제4대 왕 세종의 치세. 경복궁 깊은 곳에서는 한 소년이 촛불을 밝히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14살의 왕세자 이양, 훗날 문종이라 불릴
그 소녀는 아버지를 쏙 빼닮은 수제였습니다. 10살에 이미 사서삼경을 모두 떼었고 12살에는 학자들과 토론을 벌일 정도였죠. 세종은 이 아들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조선 왕조가 개국한 지 30년 마침내 적장자로서 정당하게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왕세자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자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죠. 세종은 고민 끝에 첫 번째 며느리를 들이기로 결정합니다. 1427년 4월 김호문의 딸이 세자빈으로 간택되었습니다. 훗날 휘빈 김씨라 불리게 될 이 소녀는 양반가의 규수로 외모도 단정하고 집안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혼례가 치러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궁궐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세자가 신방을 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종은 혼례 첫날 밤조차 제대로 치르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세자빈의 처소에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15살 소녀 김씨는 매일 밤 혼자 빈 침상을 지켜야 했죠. 외로움은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김씨는 점차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궁녀 호초에게서 들은 민간의 비법을 시도한 것입니다. 남편이 총애하는 궁녀 효동과 덕금의 신발을 몰래 훔쳐 태운 다음 그제를 술에 타서 문종에게 먹이려 했습니다. 압승술이라 불리는 사랑을 얻기 위한 주술이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김씨는 더 강력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당시 궁중에서는 중국의 의학서 본초 강목과 조선의 향약 집성방이 권위 있는 의학 지침서로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책들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죠. 뱀으로 술을 담가 마시면 기력을 돋우고 양기를 보하며 특히 남자의 정력을 증강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백화사, 즉 산무의 뱀은 세종이 직접 중국에 사신을 보내 효능을 검증하게 할 정도로 귀한 약재였습니다. 중풍으로 몸이 마비되었을 때, 관절이 쑤시고 아플 때, 그리고 남자의 기력이 쇠했을 때 쓰는 명약이었죠. 본초 강목에는 이것이 3대 자양강장제 중 하나라고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씨는 결심했습니다. 뱀을 구해 술을 담가 남편에게 먹이면 남편의 기력이 살아나 자신을 찾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절박한 사랑의 몸부림이었죠. 15살 소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발각되었습니다. 1429년 7월 김씨는 궁궐에서 쫓겨났습니다. 뱀술 사건으로 패출된 것입니다. 세종은 크게 낙담했습니다. 자신이 공들여 간택한 며느리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그는 다음 며느리 간택에는 더욱 신중을 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해 10월 새로운 세자빈이 들어왔습니다. 봉여의 딸 하엄봉 씨였습니다. 세종은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휘빈 김 씨의 실패가 트라우마로 남아있던 그는 독특한 결정을 내렸죠. 이번에는 얼굴을 보고 간택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허조를 비롯한 신하들은 반대했지만 세종은 고집했습니다. 예쁘기라도 하면 세자가 눈길이라도 더 줄지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봉 씨는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영특하고 자의식도 강한 소녀였죠. 세종은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며느리를 얻었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는 여사를 불러 봉 씨에게 연려전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현숙한 왕세자빈을 만들기 위한 특별 교육이었죠. 하지만 며칠 만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봉 씨가 연려전 책을 뜰에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것을 배운 후에 생활하겠는가. 세종은 당황했지만 젊은 며느리의 패기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나이가 들면 철이 들겠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종이 또다시 세자빈을 외면한 것입니다. 첫 번째 아내 김 씨를 거부했던 것처럼 두 번째 아내 봉 씨도 거부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여자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문종은 밤이고 낮이고 책만 읽었습니다. 유교 경전, 역사서, 정치 이론서. 그는 학문 속으로 도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대의 심리학으로 분석하면 문종은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가 자신을 위해 뱀술까지 만들었다가 패출당한 사건. 그때 문종의 나이 15.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기에 겪은 이 충격은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친밀함 자체가 두려워진 것이죠. 게다가 문종은 태어날 때부터 완벽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피의 왕자의 난을 일으킨 태종, 아버지는 역대 최고의 성군 세종, 할머니는 조선 최고의 현명한 왕비 원경왕후. 이 완벽한 가문의 장손으로 태어난 문종에게 실수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10살에 경전을 암송하고 12세에 정사를 논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죠. 너무 일찍 어른이 된 아이. 공부와 책임만 알고 자란 왕자. 그에게 사랑이나 감정 같은 것은 통제해야 할 방해물일 뿐이었습니다. 책 속에는 배신도 없고 저주도 없고 상처도 없었습니다. 문종에게 학문은 안전지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옆에 있는 아내의 외로움이었습니다. 봉 씨는 매일 밤 혼자 잠들었고 문종은 촛불 아래 책을 펼쳤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한 공간에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세종과 소원왕후는 이를 걱정했습니다. 그들은 문종을 불러 타일렀습니다. 여러 후궁이 있다고는 하나 정부인에게서 아들을 두는 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문종은 마지못해 몇 번 봉 씨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봉 씨는 기뻐하며 임신을 기대했죠. 하지만 곧 더 큰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문종이 후궁 3명을 들인 것입니다. 그중 한 명인 권 씨가 임신을 했습니다. 봉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에게는 관심도 없던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는 갔다는 것, 그것도 후궁이 먼저 임신을 했다는 것. 세자빈으로서 그녀의 지위는 순식간에 위태로워졌습니다. 봉 씨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바깥에 새어나갈 정도로 크게. 그녀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에서 금지된 행위였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궁녀들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권 씨를 못살게 굴었고 심지어 상상 임신을 했다가 유산했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세종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사리의 대체를 알지 못한 때문이라 여기며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젊은 여자가 그럴 수도 있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세종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435년 11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봉 씨가 궁녀 소쌍과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 궁궐에 퍼진 것입니다. 소쌍은 평범한 궁녀였습니다. 세자빈을 시중드는 여종 중 한 명이었죠. 그녀는 아마도 20살 안팎이었을 것입니다. 예쁘지도 특별히 총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수천 명의 궁녀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에 지친 봉 씨의 눈에 소쌍은 특별해 보였습니다. 밤마다 혼자 잠들어야 하는 세자빈,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수치심, 후궁에게 밀렸다는 불안감, 이 모든 감정이 뒤섞인 봉 씨는 소쌍에게서 위안을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1435년 동짓날 밤이었습니다. 봉 씨는 소쌍을 불렀습니다. 내전으로 들어오라고. 다른 여종들은 모두 지게문 밖에 있었습니다. 소쌍은 무슨 일인지 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봉 씨가 말했습니다. 같이 자자고.
소상은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봉씨는 윽박질렀습니다. 세자빈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궁녀는 없었습니다. 소상은 마지못해 옷을 반쯤 벗고 병풍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봉씨가 나머지 옷을 모두 벗기고 강제로 자리에 눕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교합하는 형상과 같이 희롱했습니다. 소상은 무서웠습니다. 다른 궁녀들에게 말했습니다. 빈께서 나를 사랑하기를 보통보다 매우 다르게 하므로 나는 매우 무섭다고.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세자빈의 명령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봉씨의 집착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소상이 잠시라도 곁을 떠나면 화를 냈습니다. 나는 너를 매우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원망했습니다. 이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시중드는 여종들이 이불과 베개를 정리했는데 소상과 동침한 이후로는 봉씨가 직접 이불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몰래 여종에게 그 이불을 빨래하게 했죠. 더 큰 문제는 소상이 다른 궁녀와도 친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권씨의 사비인 단지라는 여종과 소상은 서로 좋아하여 가끔 함께 잤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대식이었죠. 대식이란 서로 마주보고 식사를 한다는 것으로 궁중에서 궁녀끼리 몰래 부부로 짝지어 동성연애를 함을 말합니다. 궁녀들 사이에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봉씨는 질투에 불탔습니다. 사비 석가희를 시켜 소상을 미행하게 했습니다. 소상이 단지를 만나지 못하도록 감시한 것입니다. 소상은 이제 진짜로 겁이 났습니다. 세자빈의 병적인 집착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니까요. 궁궐 안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빈께서 소상과 항상 잠자리와 거처를 같이 한다고. 어느 날 문종이 소상을 만났습니다. 궁궐 안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소상에게 문종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빈과 함께 자느냐고. 소상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세자의 질문에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문종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외면한 아내가 궁녀와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니. 소문은 결국 세종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세종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손수 간택한 며느리가 얼굴까지 보고 뽑은 세자빈이 이런 추문에 휘말렸다니. 그는 직접 조사를 명했습니다. 1436년 10월 세종은 소상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정말로 세자빈과 동침했느냐고. 소상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동짓날 밤의 일을, 강제로 옷을 벗겨진 일을, 남자의 교합 형상과 같이 희롱당한 일을, 무서웠다는 것을. 세종은 봉씨를 불렀습니다. 봉씨는 부인했습니다. 소상이 단지와 더불어 항상 사랑하고 좋아하여 밤에만 같이 잘 뿐 아니라 낮에도 목을 맞대고 혓바닥을 빨았다고. 그것은 저들의 하는 짓이며 자신은 처음부터 동숙한 일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 명백했습니다. 여러 궁녀들의 증언이 있었고 이불을 직접 정리한 것도 들통났으며 석가희를 시켜 소상을 감시한 것도 밝혀졌습니다. 세종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내가 시중드는 여종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한 것도 알고 있다. 벽틈으로 남의 방을 엿본 것도 안다. 이런 일들은 가볍다. 젊은 여자가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소상의 사건은 다르다. 이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 총부의 직책은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다. 마다들의 정실 안에 미래의 왕비가 될 사람이 이러한 실덕이 있고서야 어찌 종사를 받들고 한 나라의 국모의 어표가 되겠는가. 1436년 10월 26일 순빈 봉씨는 폐출되었습니다. 서인으로 강등되어 친정으로 쫓겨났습니다. 아버지 봉현은 이미 석 달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야사에는 봉여가 딸의 수치를 씻기 위해 딸을 죽이고 자신도 자결했다고 전해지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봉 씨가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종은 이 일로 크게 상심했습니다. 두 번째 며느리마저 이런 추문으로 쫓아내다니. 그는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궁중의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하지만 세종도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한 여인의 일탈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조선 궁궐 깊숙한 곳에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은밀한 문화의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대식?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는 뜻의 이 단어는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궁녀들이 서로 부부가 되는 것, 그것이 대식이었습니다. 한나라 시대부터 중국에서 시작된 이 문화는 조선 궁궐에도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궁녀들은 왜 대식을 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조선시대 궁녀는 약 3,000명에서 많게는 5,00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린 나이, 대개 10살 안팎에 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늙고 병들 때까지, 아니 죽을 때까지 궁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결혼은 금지되었습니다. 남자와의 접촉도 금지되었습니다. 왕이나 세자의 승은을 입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승은을 입을 확률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5,000명 중에 왕의 눈에 들어 후궁이 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의 궁녀들은 평생 왕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궁궐 구석에서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요리를 하고 심부름을 하다가 늙어갔습니다. 10살에 들어와 60살에 나가는 인생. 50년을 궁궐 안에 갇혀 사는 삶. 그 긴 세월 동안 사랑도 가족도 자유도 없이 살라는 것.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세종은 이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시녀와 종비 등이 사사로이 서로 좋아하여 동침하고 자리를 같이 한다는 소문을 듣고 궁중에 엄한 금령을 세웠습니다.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곤장 70대를 때렸습니다. 그래도 금지되지 않으면 곤장 100대를 더 때렸습니다. 그 후로 그 풍습이 조금 그쳐졌다고 실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쳤을까요? 아닙니다. 그저 더 은밀하게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연산군 시대의 기록을 보면 궁녀들 사이에서 친구를 의미하는 붕자를 팔에 문신으로 새기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대식관계를 맺은 두 궁녀가 서로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팔에 같은 글자를 새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커플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영조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조 3년 사헌부의 관원 조현명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예로부터 궁녀들이 어떤 경우에는 친척이라고 하면서 여염집의 아이들을 궁궐에 유숙시키고 어떤 경우에는 대식한다고 하면서 요사한 비군이나 천한 과부들과 더불어 궁궐 안팎에서 관계를 맺었다고. 이것은 궁녀들끼리만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궁 밖의 여성들, 특히 비군이나 과부처럼 역시 결혼이 어려운 여성들과도 대식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궁녀들이 친척이라는 핑계로 그들을 궁에 들였고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왕조는 이를 금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속대전에는 간통한 궁녀와 사내를 모두 즉시 참수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목을 베는 참수형, 가장 무거운 형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극형으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 막을 수 없었을까요? 첫째, 숫자의 문제였습니다. 5,000명의 궁녀를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궁궐은 넓고 복잡했으며 은밀한 공간이 많았습니다. 둘째, 묵인의 문화였습니다. 왕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강하게 처벌하면 궁녀들의 반발과 소요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실록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발각되어도 가벼운 처벌로 끝났습니다. 궁녀복을 벗고 궁을 나가는 정도였죠. 셋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었습니다. 단 몇 년이라면 모를까 40년, 50년을 외로움 속에서 살라는 것은 인간에게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중기의 소설 운영전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안평대군의 별궁에 소속된 궁녀 운영이 외간 선비와 사랑에 빠져 죽음을 맞이하자 친구 은섬이 그녀를 변호합니다. 남녀의 정욕은 음양의 이치에서 받은 것이므로 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깊은 궁에 갇히자 외로운 몸이 되어 꽃을 봐도 눈물이 눈을 가리고 달을 대하여도 넋을 잃습니다. 이것이 궁녀들의 진실이었습니다. 그들도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싶고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고 외로움을 달래고 싶은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도는 그들에게 인간이기를 포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식은 그 요구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대식 관계를 맺은 두 궁녀는 서로를 남편과 아내로 불렀습니다. 한 명은 남편 역할을, 한 명은 아내 역할을 맡았습니다. 혼례 의식까지 치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일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질투했습니다. 진짜 부부처럼요. 실록에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대식으로 지내던 궁녀 한 명이 죽자 남은 이가 3년상을 치렀다고. 3년상은 조선시대의 가장 무거운 상례입니다. 친부모가 돌아가셔야 치르는 것이죠. 그만큼 그들의 관계가 진지했다는 뜻입니다. 또 어떤 기록에는 대식 관계의 궁녀가 죽자 남은 이가 슬픔을 이기지 못해 목숨을 끊었다고 나옵니다. 사랑이었을까요? 의존이었을까요? 아니면 생존을 위한 동반자 의식이었을까요? 어쩌면 모두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문화는 조선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자금성에도 있었고 청나라 궁정에도 있었습니다. 일본 에도 시대 쇼군의 여성 거처 오오쿠에도 있었고 오스만 제국의 하렘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여성들을 평생 가두고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억압하면 이런 일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것.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성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빈봉 씨의 사건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것은 일반적인 대식과는 달랐습니다. 평등한 궁녀들 사이의 상호 위안이 아니라 권력자가 약자에게 강요한 관계였으니까요. 봉 씨는 세자빈이었습니다. 궁궐에서 왕과 왕비, 대비 다음 가는 지위였습니다. 소상은 그저 평범한 궁녀였습니다. 가장 낮은 신분이었죠. 이 둘 사이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소상의 증언을 다시 들어봅시다. 저는 이를 사양했으나 빈께서 윽박지름으로 마지못하여 옷을 벗었습니다. 강제로 들어와 눕게 하였습니다. 빈께서 나를 사랑하기를 보통보다 매우 다르게 하므로 나는 매우 무섭습니다. 사양했다. 윽박질렀다. 강제로. 무섭다. 이것은 합의가 아니었습니다. 소상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세자빈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궁녀는 없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봉 씨는 단순한 가해자였을까요? 그렇게 보기에는 그녀 자신도 피해자였습니다. 15살에 정략 결혼을 당해 궁에 들어왔고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거부당했으며 후궁이 먼저 임신하는 수치를 겪었고
출구 없는 궁궐 생활에 갇혀 있었습니다. 봉 씨는 자의식이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열여전을 던져버릴 정도로 자신의 욕구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남편의 거부는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이었습니다. 그 상처받은 자아가 찾은 출구가 소쌍이었습니다. 소쌍을 통해 사랑받고 싶었고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었고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약자를 억압하고 상처 입혔습니다. 봉 씨는 체제의 희생자이자 또 다른 약자의 가해자였습니다. 그녀의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조선 왕실 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보여주는 비극이었습니다. 세종은 봉 씨를 패출하며 말했습니다. 이러한 풍습이 있음을 미워하는 것은 아마 하늘에서 내 마음을 인도하여 그리 된 것이리라. 어찌 세자빈이 또한 이러한 풍습을 본받아 이와 같이 음탕할 줄 생각했겠는가. 세종은 이것을 풍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봉 씨만의 일탈이 아니라 궁궐 안에 만연한 문화라는 것을. 하지만 세자빈이 그것을 본받다니 그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죠. 문종은 이 일 이후 더욱 여자를 멀리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자신을 위해 뱀수를 만들었고 두 번째 아내는 궁녀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여자를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책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1450년 세종이 승하하고 문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2년 만에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실록에는 과로사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만성적인 감정 억압이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문종은 평생 완벽한 왕자, 완벽한 학자로 살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결국 그의 몸을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문종이 죽기 직전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아버지의 뜻을 어기지 않았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끝까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며 산 삶이었습니다. 소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록에는 그 이후의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도 궁녀복을 벗고 궁을 나갔을 것입니다. 야사에는 사형당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신빙성이 없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사형시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니까요. 소쌍은 궁을 나가 어디로 갔을까요? 가족이 있었을까요? 결혼은 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삶은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역사는 권력자의 기록이니까요. 소쌍 같은 평범한 궁녀의 이야기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평생 그 기억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어느 겨울밤 강제로 옷을 벗겨지고 희롱당했던 기억, 거부할 수 없었던 무력감, 궁궐을 나온 후에도 그 트라우마는 그녀를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봉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 역시 실록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패출된 세자빈, 추문의 주인공. 그녀를 받아줄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야사에는 아버지가 딸을 죽이고 자신도 자결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것은 거짓입니다. 봉연은 딸이 패출되기 3개월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그렇다면 봉 씨는 혼자 남겨진 것입니다. 가족도 없이, 명예도 없이, 미래도 없이. 그녀는 어떤 생각을 하며 남은 생을 살았을까요?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분노했을까요?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해, 거부당한 것에 대해,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한 것에 대해. 이것이 600년 전 조선 궁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세 사람의 비극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세자빈 감정을 억압하며 산 왕세자, 권력자에게 희롱당한 궁녀. 그리고 그 배경에는 수천 명의 궁녀들이 있었습니다. 대식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던 여성들이.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억압하는 시스템이 과연 옳은 것인가? 제도를 위해 개인의 인간성을 희생시키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궁녀 제도는 조선이 망하며 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린 소녀들이 궁에 갇혀 평생을 보내지 않습니다. 대식 문화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억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른 형태로, 다른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라고 요구하는 시스템. 개인의 행복보다 집단의 명예를 우선시하는 문화. 약자가 더 약한 자를 억압하는 구조. 순빈봉 씨의 이야기는 그래서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것은 단지 과거의 스캔들이 아닙니다. 인간 본성과 제도적 억압, 권력과 약자, 사랑과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종은 성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며느리의 행복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문종은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도 아내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봉씨는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다른 약자를 가해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제도도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노력할 수 있습니다. 억압보다는 자유를, 규율보다는 인간성을, 명예보다는 행복을 선택하려고.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사에서 배운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빈봉 씨의 비극이, 문종의 외로움이, 소쌍의 상처가, 그리고 수천 궁녀들의 억눌린 삶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억압받고 있지는 않은가? 제도의 이름으로, 전통의 이름으로, 질서의 이름으로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역사의 교훈은 과거를 아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바꾸는 것입니다. 순빈봉 씨가, 문종이, 소쌍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금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망, 자유롭고 싶은 갈망. 이것은 6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본질을 억압하지 않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조선 궁궐의 금기는 이제 역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들의 삶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순빈봉 씨여, 문종이여, 소쌍이여, 그리고 이름 없이 사라진 수천의 궁녀들이여. 당신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순빈봉 씨를 생각하며 느낀 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